마지막. 제가 맨 마지막이라 가지고 이제 저 사람 너무 많이 끝나겠구나 하고 기대하실 거라서 약간 초조한데요. 일단 이제 각자 이제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분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어떤 접촉면을 찾아가셨다는 게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테크놀로지, 미디어 이런 단어가 이 책과 이제 저의 이제 접촉면을 찾을 때 이제 좀 고려해볼 만한 의미입니다. 그 아트라는 말의 어원이 테크놀로지 어원이기도 한 그리스어 테크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제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으로부터 좀 얘기를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텍스트를 또렷하게 그리고 빨리 잘 읽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데거는 테크놀로지의 그리스어원 테크네로부터 테크놀로지와 예술에 밀접한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예술만이 진리를 가진다는 하이데거의 낭만적 도식은 고대 그리스에서 테크놀로지가 예술과 맺었던 관계야말로 테크놀로지의 근본이라는 주장에서 확장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술과 대입하는 도구적 테크놀로지 개념으로 테크네가 오용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정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술이라는 게 이제 올해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영역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때도 아마 이때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류의 근대적 테크놀로지를 배치하기, 조절하기, 은폐하기로 강조되는 일종의 틀 지우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대로 테크네는 세계를 비도구적인 측면에서 풀어놓고 탈은폐하며 밖으로 내어놓는다고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도구적 테크놀로지 개념이 오늘날처럼 열렬히 각광받는 시대일지라도 테크놀로지 내부에 남아 지속하는 불안정한 예술적 본질은 더 공고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이전과는 상이한 테크놀로지 개념의 부상을 억제할 수도 없을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진리가 발생하는 장소인 예술에 종말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시원으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는 하이데거의 예술론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테크네가 맞이한 위기의 복잡성을 드러내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기술, 기계, 예술도 자신이 갖춘 능력 전부를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를 찾기 힘든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강제된 무능과 잠재된 역량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는 언제나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문제입니다. 철학과 미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학을 아우르는 총체적 분석이 요구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방법들을 정치하게 해설한 스승님의 예술인간의 탄생은 19세기 초 해결로부터 지금 이 시대의 아간벤에 이르기까지 예술 종말론과 예술 진화론의 계급적 탐구를 펼쳐 보입니다. 이주에 가난한 신뢰할 만한 교과서를 손꼽아서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의 놀라운 점은 이 시대 인민이 맞닥뜨린 테크네의 위기를 인간의 위기에 등치하는 낯익은 틀에서 비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외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위기로부터 새로운 인간형, 다시 말해 예술 인간의 탄생이 촉진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이 책의 주장을 하이데거와 교차해 생각해보고 싶었던 까닭도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테크놀로지 광포함이 모든 곳에서 강화되다 못해 결국엔 모든 테크놀로지적인 것에서 테크네의 본질이 나타나고야 말 것이라고 지적한 이가 하이데거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대칭될 만한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광범하게 증식하고 있는 경제인간의 역사적 조건으로부터 예술인간이 탄생하고 있다. 예술인간은 경제인간 속에 잠재하고 있는 특성의 발현이며 새로운 역사적 조건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그리고 어떠한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 보편인간으로서의 실체적 문제다. 선생님이 정의하는 예술인간은 이제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셨던 것처럼 예술과 엄밀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술가는 대중과 분리된 자격과 특권을 가진 전문적 집단을 의미하지만 예술인간은 자격 특수적이기보단 보편적이며 특권적이기보단 특이하고 직업적이기보단 자기수행적인 인간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간 형상은 산업자본주의가 인지자본주의로 이행함에 따라 노동인간이 예술가가 되고 예술가가 노동인간이 되는 생성과 변형의 수평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인지자본주의에선 영혼마저 농원의 노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술가 되기를 강요받는 노동인간이나 노동인간이 되어야 하는 예술가 모두 조증과 우울, 불안, 공황 속에서 병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조차 자기 배려를 통해 자신을 예술화하고 자기 해방을 수행할 예술인간의 잠재성이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자기 배려란 푸코의 자기의 테크놀로지 분석에서 새롭게 해석된 개념입니다. 자신의 삶을 대상화하는 연극적이고 상징적이며 재현적인 자기인식의 테크놀로지가 경제인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삶의 내재적인 수행적이고 직접적이며 표현적인 자기 배려의 테크놀로지가 예술인간의 노선입니다. 자기 배려는 자기 해방, 자기 실현,
자기 진화의 실제를 통해서 자기 대기를 넘어선 생명대기, 공통대기의 심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좀 갈라지는데요. 일단 예술인간의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촛불 시위였고, 평택 쌍용전에서 추진의 장면들과 세월호 가족 대책가 보여준 각종 퍼포먼스, 그리고 2011년 아랍의 봄과 월스트리트 점거운동 역시 예술인간의 증명이었다고 이 책은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무난히 동의할 만한 해석으로 읽힐 수 있지만 각각의 사건이 지닌 단연성을 간편한 도식화로 뭉뚱그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령 2008년 촛불 시위는 예술인간의 어떤 작품이었나요? 이 사건에서 예술인간의 해방적 역량은 경제인간의 포획장치에 어떻게 사로잡히고 순치되었는지 냉철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문장에서 안 좋은데, 그러니까 2008년 촛불은 그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2008년에 여러 우리가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보아왔던 그 이미지들에 봉인시켜놓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이 촛불은 지금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2015년 지금의 시점에서 촛불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2009년과도 달라야 되고 2010년과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미네르바의 촛불, 인지자본주의, 그리고 이 책에까지 3정치론을 전개하는 결정적 근거이자 동기 하나로 2008년에 촛불을 내세우셨습니다. 이에 도식적인 촛불론 또한 매번 반복이 됐습니다. 현실 정치회상에서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보다는 2008년 촛불을 통해 새로운 사회 가능성이 배태되었음을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선생님께서 옹호하시는 것처럼 촛불의 소중한 잠재성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2020년이나 2030년쯤에 하나 둘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서 숨이나 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여기에 현실은 날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나쁜 일은 기어이 일어나고야 말고 더 나쁜 일들이 줄줄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발현될지 기약 없는 잠재성은 공허한 사변에 머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잠재성을 내세우는 많은 담론들에 대해서 이거는 무작정 다 좋게 받아주기보다는 좀 까칠하게 받아칠 필요가 있구나 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노선입니다. 예술인간의 탄생은 예술인간의 잠재성을 형식로 격발시킬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술가의 길을 거부하는 예술가 되기, 스파이가 되어 다중예술가에서의 존재 이전을 성취하면서 다른 예술적, 사회적 관계 맺기를 실천하자는 것이 그나마 드러나 있는 이 책의 솔루션입니다. 물론 인지혁명의 강령을 확정한다거나 전략 전술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 책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책머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혁명의 계부학적 가능성을 더듬는 정밀한 이론적 정리 뒤에 낯익은 스탠스에 굳이 이 책이 아니더라도 꽤나 들어갔던 촛불 상사로 대동한 논조는 정말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2008년 촛불 시위에서 폭발했던 다중의 출발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로 이루어졌고 사회는 날로 고소화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기발한 풍자와 해악으로 활기찼던 인터넷 커뮤니티의 진보성은 자기검열과 일베 따위에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그들은 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베는 IT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업 모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용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일베 따위들을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지금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악화일로의 국면들마다 예술인간되게 극적인 장면들이 전멸하고 했으나 인민들이 체감하는 사회 전반적인 흐름은 더욱 철저하게 경제인간답게 살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에 대한 그 평가도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왜냐면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말 지고지순하게 다중에 대해서 항상 긍정하십니다. 좀 그건 아마 네글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찬성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다중을 사악하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양가적이고 그리고 다층적인 성절들을 가지고 있는 그 다중의 성격을 예술인간의 어떤 선치 내지는 잠재성으로만 얘기하기에는 다중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일베의 전신이었던 DC는 촛불 당시에 가장 열렬하게 인터넷에서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고 거기서 분화돼서 나온 게 일베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걔네들이 한때 칭송에 맞지 않던 다중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패배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정교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을 구하거나 절망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마주해야 이해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이라기보다는 마주할 엄두가 나지 않는 실제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세련된 처신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렇다기보다 이 책이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술인간론은 저자의 의도와 달리 되게 비겁하게 오용될 여지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인간이란 노동인간, 국가인간, 경제인간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속물적인 허세로 자기 지시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나의 이런 면은 예술인간이지.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상투어는, 그러니까 물론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면들 많죠. 하지만 이 상투어로서의 예술어는 그만큼 정말 많이 오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 쓰고 재해석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단계를 지나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종말론이 얘기하고 있는 논지들에서 그 위기감이 그 실제 생활에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다들 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들이 그 물고 빨며 칭송을 하는 들레즈의 그 위대한 개념들도 속물적으로 남용되고 진부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의 악의적인 방평도 있었습니다. 그 의도야 매우 옹졸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따로 얘기하는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차차 하더라도, 오늘날 예술적인 것에 대한 담론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예술을 추종하는 그들은 누군가? 가령, 힙스터들은, 여기 서교동, 홍대, 합정, 입제가 일종의 힙스터들의 성소이자, 뭐, 직결지잖아요. 근데 그들이야말로 노동인간, 국가인간, 경제인간 등 고루한 인간형과 차별하기 대비해서 더 심미적이고 더 인지적인 방법을 질적인 것, 측정 불가능한 것의 계량을 모색하는 자기개발에 열정적으로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스스로 예술가임을 확신하게 만드는 순간의 발견과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세련된 소비 패턴의 계열을 자기 삶에 촘촘히 얽매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허다합니다. 현대 마케팅의 핵심적인 전략도 소비를 예술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선생님께서는 이런 류의 특이한 소비에 몰두하는 인간을 예술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의 논리가 마치 들레즈의 그 위대한 성과들이 뭐 여피들이나 힙스터들에게 전유돼서 빼앗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상하게 남용되었던 것처럼 이 예술인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게 남용될 여지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술인간이란 노동인간처럼 노동하되 잉여가치 생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하며 국가인간처럼 정치적이되 국가 형태가 아니라 삶 형태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이며 경제인간처럼 살림살이를 하되 교환가치가 아니라 생명가치를 살림살이하는 것이 예술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간의 탄생은 근대 인류 진화사가 이뤄낸 하나의 거대한 종합적 사건이라고 주장하셨죠. 예, 말씀처럼 대안적 삶의 실험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들의 실질적인 성과와 가능성 정면은 정말 냉정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짧게 언급되어 있는 협동조합, 꼬뮌, 마을 만들기 운동은 아름다운 대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협동조합에서 전체 회원수 93명의 협동조합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결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단위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았고 그 단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대의의 수준에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아름다운 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모순적인 상황들 안에서 돌파하는 과정들에서 볼 수밖에 없는 서로의 민낯은 이건 희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울지도 않고 진짜 담담하게 하나씩 해나가면 안 되겠구나, 해나가야겠구나. 이거를 내가 어떤 아름다운 대의의 언어를 가지고 뭔가를 이거 해보시면 큰 희망이 있을 거라고 말하기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절망에 빠져 백기통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희망에 홀리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아무런 얘기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은 극한으로 소모되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능력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거나 존재할 가치조차도 없는 결함으로 매도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능력의 범위를 제약한 굴레는 사실상 금융 숫자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기계나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일상은 끝도 없이 쫓아야 됩니다. 이 시대 노동자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창조적인 예술적인 능력들을 쥐어짜야 하고요. 자신과 타인을 끝없이 착취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시장에 쫓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은 자기를 개발하는 기술, 자본의 명령을 따르는 창조적인 기술로 변모됐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따를 뿐인 이 창조성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적 능력의 겉껍질을 전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예술인간의 힘으로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책에서 아까 좀
구체적인 어떤 내재적 리얼리즘의 신뢰들이 더 좀 나중에 더 얘기됐으면 좋겠다 등등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책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2008년 촛불이나 아랍의 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가누리의 활동가이시셨던 정성현 씨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후기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이제 검거가 되셔서 그 감옥에서 거기에 이제 수용자들과 함께 막 토론을 나누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 장면을 봤을 때도 이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싶었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이미 대문자로 설명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하거나 어떤 노선들이 정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들의 삶들 속에서 그런 예술인간의 이야기들이 발견되는 것이 예술인간의 탄생 이후에 선생님의 작업에 의해서든 아니면 또 다른 그 수많은 잠재되어 있는 예술인간의 작업들 속에서 이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그렇게 이런 자리는 이렇게 시간에 쫓기기 마련인가 봐요. 이게 많이 조급해지는데, 거기까지는 하고 좀 쉴까요? 그러니까, 쉬고 나서 질문이든지 패널에 서로 이제 패널끼리 이제 질문을 주고받았던, 몇 분 선생님이 계신데, 조정원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이나 다른 의견들을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질문 받고 그냥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없이. 괜찮겠습니까? 네. 본본편을 연구원께서 이제 도시사회 인간용어부터 그리고 음악을 하시는 김진호 선생님 사회 문화적 진화의 관점에서 책을 좀 읽어주셨고요. 조영현 선생님은 현장에서 조영 실무의 도시공간에서 느끼는 구성 그리고 예술인간의 탄생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선호 선생님은 이제 서두가 만이인 시인 되기가 예술인간의 탄생이 아닐까. 그래서 동질감을 좀 느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정환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던지셨어요. 네, 그건 토론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민호 선생님은 예술가수, 우리 예술가수에서 활동하셨는데, 굉장히 신랄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로 뭔가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받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임태우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테크놀로지로부터 시작해서 예술인간의 잠재성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을 먼저 그러면 조정 선생님께서 몇 분 선생님이 던지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요 서평의 자리를 좀 이어서 하신 다음에 패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플로어로 가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좋은 칭찬해 주시고 또 날카로운 비판해 주시고 여러 질문해 주셔서 저로서는 참 복되고 동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제 반론 기술과 또 플로에서 상응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넓어질 것 같기 때문에 답변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일단 제기된 질문들이 꽤 많기 때문에 감추어서 요령 있게 하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해서 여러분 필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듣고 또 오기 전에 읽으면서 정리되었던 이제 핵심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이제 좀 작은 질문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핵심적 질문이라고 하는 건 다들 이렇게 대안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름님께서는 발표 시간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발제문에 보니까, 한병철 씨의, 근데 피로사회를 쓴 저자이기도 하죠. 혁명은 불가능하다. 혁명은 없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만약에 내가 접한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써놓은 것이 있었고 이성혁 선생님의 그 발제 중에서도 비포와 관련해서 비포의 문제의식, 다시 말해서 인지노동에 근거해서는 해방이라는 게 가능하지는 않다. 인지노동이라고 하면 자동화된 그 사유방식이고 행동양식인데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해방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동화를 끊어버리는 그런 그 시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임태원 선생이 얘기한 주장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과 긴밀하게 촛불이 연관되었던 바 있고 다중 역시도 사파티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잘 이용한 케이스에 속하는데 이런 다중이라고 하는 범주가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 아주 위약적인 그런 존재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중에 근거했다고 하는 많은 운동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상황이 없었던 것보다도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당신은 답할 수 있겠느냐, 과연 다중이 대안할 수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병철 저자가 혁명은 불가능하다, 혹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 네그리하고 저희가 가졌던 그 대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그리가 자기를 회의주의자라고 이렇게 호평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네그리가 갖고 있는 일련의 그 개념적인 생각들이 근거가 없는 것들이다. 어떤 공통적인 것이 형성되고 있다거나 그거 다 자기 보기에는 황당무계한 얘기고 나중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전개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내지 한 20년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획기적이고 새로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특히 촛불을 경영한 우리로서는 다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어떤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느껴져 왔었는데 그런 게 없다니 이게 지금 되게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혁명의 불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전유물이었고 자율주의가 한국에 소개되기 전에 90한 2년부터 굉장히 널리 유포되었던 생각이죠. 특히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상 대문자 혁명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그 뽀글뽀글대는 그 임플로전, 내파라고 불렀죠. 내파만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의 작은 몸부림 정도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대안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하면서 한때 그 상황주의자였던 자기 자신의 그 이력과 완전히 그 단절을 하는 그런 변모를 보여주었었죠. 그러면 한병철 씨는 보더리아로 살면서 좀 한번 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파조차도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죠. 대체로 이제 그 공통적인 것의 그 불가능성, 또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을 거부하는 입장들이 취하는 많은 그 진로랄까 방향 설정이 저는 철저한 회의주의로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병철 씨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회의주의라기보다는 소위 그 치유로서의 피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빌어서
피로 그 자체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요. 피로라고 하는 건 쉬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쉰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좀 더 언어학적 해석을 통해서 한병준 씨는 바틀비를 가져오면서 넘어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랍니까 거부의 자기화랄까요? 거부의 그 방법론으로 피로를 또 연결지어가면서 치유로서의 그 피로를 이렇게 사유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자하고 현실적 자 사이의 그 괴리를 치유로서의 피로를 통해서 극복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좀 몽롱한 지점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 비포가 시에서 출발하자라고 하는 게 어쩌면 더 적극적이고 강렬한 주장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간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위라거나 뭐 동양인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개념이죠. 비위라거나 무위, 행위하지 않음. 아까 그 바틀비의 생각하고 통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련의 하나의 그 정치 철학적인 경향을 구성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이 무위로서의 무위라고 하는 대안, 피라고 하는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정말 적극적인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개개인들이 고립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뭔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침으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의 전주적 사회의 대안성을 사유해 나간다고 하는 것으로까지 그걸 내민다고 한다면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건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거부의 전략인데 그건 자율주의자 경향에서도 1950년대, 60년대에서 거부의 전략을 내놓았던 바가 있는 거예요. 거부의 전략인데 이 거부의 전략이 얼터너티브, 하나의 새로운 것의 구성이라는 문제로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지금 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뭔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열어놓는 상태에 있지 이 거부에서부터 구성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스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략은 부정적 의미에서요. 저 낭만주의를 뭐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데 부정적 의미에서의 낭만성, 긍정적 의미의 낭만성, 부정적 의미에서의 낭만성을 너무 많이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그러한 대안 제시는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한번 생각해 놓고 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현상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의 극단적인 위기,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어나간 그 위기 이후에도 뭔가 든든하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 2008년에 촛불이 있었던 촛불 이후에도 또 아랍의 봄 이후에도 또 세월호 가족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의 연합적인 운동 이후에도 끝없이 권력이 지탱되어 가고 있는 듯한 이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혁명이라고 하는 거, 변화라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감성적인 불안감과 이 패배감 앞에서 우리가 사실 마땅한 길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몇 가지 대안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 예컨대 사회주의자들이 취하는 방법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안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지금은 개인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때이니까, 집단의 형태로 나타나는 대안 지도자를, 창출해내야 된다. 이건 뭐,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던 것이고, 아직도 유효한 것도 주장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안으로 이제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한 무위의 전략하고 다중 전략을 바로쳐 놓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취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적 방법은 부정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이 부정되어야 될 것들을 통역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분수해버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 전략 아니면 테러 전략이 남게 됩니다. 이 길을 외에 저는 제가 정리한 바로는 마땅히 뾰족한 대안으로 내놓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주의적인 지도자 전략을 따르거나 아니면 테러의 길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무위론을 따라가거나 나중을 가로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아무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순수하게 지금의 체제를 긍정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에 대한 이제부터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과장이 심하게 되면 이 과장 앞에서 우리가 취할 길을 사유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이걸 가장 원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하는 게 1990년대 초에 이제 나왔던 위로트의 슬로건인데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론에 이어져서 어떤 대안도 없다. 소위 척걸점만 따가지고 티나 이데올로기라고 부르죠. 이 티나 이데올로기를 일관되게 신자유주의는 현실에서 정책으로 학문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증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의 그 부재성을 대중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그걸 내면화시키는 것만큼 자본에게 절대 절명의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죠. 우리가 대안을 갖게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피나 이데올로기가 균열이 생기는 순간 체제는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건 대한 부재성에 대한 자본의 집요하고도 일관된 공격이 수십 년간 퍼부어져 온 현실에서 우리 현실의 고통을 지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도 찾지 못하게끔 하는 무력 상태로 빠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자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건 그 상황을 뚫고 나가면서 진화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지 상황이 나쁘니까 그만하자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지난 수십억 년 동안에 몇 차례의 빙하기를 거치고 멸종의 위기를 거치면서 지금보다도 수천 수만 배 더 어려웠던 상황을 뚫고 나온 것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 결코 아니거든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상황은 수십억 년 전에도 있었고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수백 년 전에도 있었고 전두환 독재, 박정희 정권도 우리는 거쳐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직시하되 상황을 과도하게 그 상황의 그 어려움을 과도하게 강조해서 우리가 상황 앞에서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거는 올바른 학술적 자세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문제점이 많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비포가 시에서 출발하자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바틀비의 전략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자동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인 거죠. 자동화 테크놀로지가 문제라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엄청나게 많은 영역이 자동화되어 있는 존재이거든요. 인간의 인체 구성부터 신경계통의 그 작동, 마음의 움직임, 이 모든 것에서 자동화된 부분을 다 빼고 수동적이고 시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살아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걸어나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자동대 수동이라고 하는 그 대비를 통해서 어느 하나를 취하고 다른 하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거두어온 성과의 상당 부분을 폐기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받침대를 빼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스도 작품에서 말하지만, 상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고 하는 두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치화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삶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효과들을 우리는 비판해야 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대안을 강구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교환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용가치 없이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아지레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교환가치는 항상 사용가치에 기생하고 있는 것이죠. 교환가치의 세계에서도 사용가치는 끊임없이 창출이 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생명체들, 노동자들, 다중들이 만들어내는 활동의 그 성과물들입니다. 이 성과물들은 어떤 경우에나 그것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성좌, 새로운 배치의 상황에서는 그 생산물들은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사용가치가 교환가치에서 지배되기 때문에 사용가치 전부를 갖다가 우리가 폐기해야 된다. 이러한 그 논리는 굉장히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동화든 뭐든 그렇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용가치의 그 문제를 우리가 주목할 때에 지금까지 있어 온 진화의 모든 성과물들을 우리 것으로 이제 전유하는 것을 중시해야지. 일단 네거티브로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유일한 방법으로 삼는 것은 문제적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시고요. 좀 전에 그 얘기는 이성혁 선생님이 얘기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일정한 답도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인간에서 예술인간으로의 그 유행이 인지노동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 라는 방식으로 제기된 문제의 경우에도 인지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한 그 사용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이 현재의 진화 단계에서 욕망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인지적 생산물에 대한 욕망이 강해져 있는 상황이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인지노동의 그 성과물과 심지어 인지노동 그 자체를 떠나서 지금의 인간이 새로운 진화를 달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노동을 발판으로 삼고 나가야 되는데, 이 인지노동이 갖고 있는
부정적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의 그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너무나 경박하고 가벼운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그 비판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상호 접속되지 않는 이렇게 뭐 번역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서로 접속되지 않는 고립된 개인들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지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 노동 형태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지노동 그 자체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지노동이 속해 있는 조건들, 현대의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조건들 속에서 인지노동이 가져오는 효과가 지금 말한 그런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바꾸고 한계들을 바꿨을 때에 인지노동은 전혀 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그 예술인간의 그 어떤 잠재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모티브이자 모멘트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방가르드와 관련해서 질문하시면서 이제 예술가가 오늘 예술 노동자로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상 예술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격을 갖고 있는 예술 대학을 나왔다거나 뭔가 등단을 했다거나 그런 자격증을 딴 사람들의 상당 부분도 오늘날 사실 다중예술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 작업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점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술가라고 하는 그 집단의 자기 보호적인 그런 그 반동 경향이랄까요? 그러니까 반동이 가치론적인 거 빼고 이런 거 다중화가 나타나니까 나타나는 리액션이 있는 거죠. 이 리액셔너리한 경향에서 보자면은 예술가 집단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공고해지는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문학을 한때 공부를 했었었는데 1980년대에는 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와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등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등단 절차 같은 걸 창피하게 밟냐 이렇게 반응을 할 정도로 문단이 와해되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게 그냥 하이라르키로 상당히 높은 절차로 올라가야 뭔가 제대로 된 자격증을 딸 수 있을 만큼 복잡한 절차들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바로 이 예술가라고 하는 것을 직업화하고 자격화하고 특권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경우는 바로 예술의 다중화가 진행되는 그만큼 강해지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리얼리즘과 관련해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재현적 뉘앙스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술인간의 탄생에서 얘기한 시학적인 제작적인 거, 구성적인 거 이런 것을 뭔가 대변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반문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리얼리즘이 한국 사회에서 소개된 방식이라거나 논의된 과정들을 받아보면 리얼리즘은 거의 재현의 용어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포이에시스를 표현하는 말로 바꾸는 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얼하고 이즘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말씨가 결합되어 있는 게 리얼리즘 아니겠습니까?
근데 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재현의 용어로서는 덜한데 거기에 이제 이점이 붙어 가지고서는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거의 뭐 재현 반영론으로 이렇게 직통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즘은 리얼라이즈라고 하는 것의 이점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선 리얼라이즈 전에 이즘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념적인 거, 생각, 소위 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 두뇌 속에 떠오른 어떠한 생각의 묶음, 다발로 우리한테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즘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즘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라거나 조건이라거나 상태라거나 주의라거나 이거를 다 의미하는 뜻입니다. 에스페란토에서 라보리스토라고 하면은 노동자를 의미해요. 노동자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이 주의로 되어버린 거는 바로 그 이점 그 자체가 주로 지식인들에 의해서 사용되면서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점점 잃어버려 온 역사적인 그 경험, 그 과정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지, 이점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는 건 바로 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rise, realize, idealize, 어쩌고 하는 그 rise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realize는 실현하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행위에 무엇보다도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얼리즘이라는 말 자체는 리얼한 것을 실현하는 행위의 이름인 것이고, 리얼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행위를 주동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리얼리즘이 재현의 용어인데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리얼리즘이 지금까지 거의 재현적 담론의 전물로 되어온 그 역사적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도록 그러한 문맥에서부터 리얼리즘을 벗겨내는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주의자들은 그래서 한때 시츄에이셔니스트라는 말은 썼지만 시츄에이셔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즘이라고 하는 말이 주의, 재현의 용어로만 그냥 다가오기 때문에 상황을 구성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행위의 언어로서, 능동의 언어로서 사유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언어로 따져가서 다시 그걸 갖다가 깔고 닦아가지고 말을 가져와 보게 되면, 시츄에이셔니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재현의 언어가 되어야 될 이유도 없고, 리얼리즘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님의 발제에서요, 가라타니 고진, 하셨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제 타인 지향형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에 착목해가지고, 타인 지향형, 자본주의, 타인 지향형 상대, 이거를 이제, 고진이 비판을 하는데, 지금 저는 오늘 일배를 혐오미학으로서 읽고, 혐오로도 경쟁한 집단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되게 이제 신선한, 느낌을 받는데, 한 번도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일배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제가 쓴 예수인간의 탄생 처음 부분에 나오는 개념을 빌면,
그 일베의 테크놀로지는 자기 인식의 테크놀로지입니다. 자기 인식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 이게 연기로서의 테크놀로지거든요.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가, 좋은가, 내가 하고 싶은가, 이런 문제와는 전혀 별개로 상대방 마음에 드는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나를 맞추는 거를 자기 인식의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장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 이거 자기 인식의 테크놀로지인 거고, 사제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자기 인식의 테크놀로지인 거죠. 그래서 기준이 전적으로 외부에 있는 것이죠. 즉, 타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인식의 그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자기 테크놀로지의 핵심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담론들이죠. 우리가 스펙을 쌓는다, 자기 개발한다라고 하지만 내 기준에서 내가 내 스펙을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취직하러 갈 때 그 입사 그러니까 인터뷰 구술이나 무슨 필기시험 고사장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에 맞춰가지고 자기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개발이 전적으로 연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 인식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그 개체 자체로서 보면 굉장히 억압적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잠재성, 이 잠재성이란 말이 아까 경계하자마자 잠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좀 간단하게 하면 이 우주에 누적되어 있는 우리들의 경험과 기억의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잠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뿐만 아니라 이 생명체가 수십억 년 동안 겪어온 모든 경험이 소리를 내고 있건 안 내고 있건 상관없이 우리의 몸 속에 다 기억되고 축적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잠재성이라고 하는 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되게 물리 화학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입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잠재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혹은 우리 생명체들의 경험의 크기만큼 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이 개체적 차원에서 발현되어 나올 수 있는 루트가 문제인 건데, 어쨌건 이 잠재성을 개발해냄에 있어서 자기 인식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 매우 억압적이고 극히 부분적인 것들만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 테크놀로지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자기 배려적인 테크놀로지에 눈을 돌리고 그거를 개발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술인간적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푸코가 자기 배려적인 테크놀로지의 그 히스토리를 플라톤 시대부터 쭉 정리해서 이렇게 서술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좀 끊고요. 레닌에 대한 평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의하고 레닌주의의 그 재현주의가 서로 대립한다라고 하는 건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점이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레닌주의를 예술기획자, 집단 예술가로 끌고 오게 되는 것은 레닌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레닌주의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걸 갖다가 악마화시키는 거야. 이건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레닌주의는 우리 인류가 겪어온 경험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거는 온고지신에서 사용할 부분을 사용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것이지 일면적인 평가는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술 인간과 관련해서 레닌주의를 생각해 보면 레닌주의의 그 볼셰비키로는 1902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부터 나타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의 논지는 집단지성을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 19세기 18세기 말이네요. 18세기 말 러시아 노동운동 제3기의 경험들, 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해서 한국의 울산과 같은 곳이죠. 러시아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숱하게 싸움을 벌리는데 싸우고 나서도 지금 촛불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숲으로 돌아갔어라고 평가를 많지 그 결과가 그 성과가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고 또 사회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이 투쟁이 유실되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 누적된 투쟁들의 성과들을 모아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레닌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MPN 그러니까 전국적 정치신문 기획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각지에서 벌어진 그 투쟁들을 그 각지의 투쟁 활동가들이 보고를 하고 이 보고된 것들을 소위 정치적 시각에서 정치의 말이 어렵지만 조금 그냥 넘어가죠. 정치적 시각에서 해석한 또 전국적 입장에서 평가한 아티클들을 묶어내는 그 신문 그게 전국적 정치신문인데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내가지고 배포망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게 되면 그 경험들이 공유될 뿐만 아니라 이 경험들에 결여되어 있는 그 결점도 사람의 눈에 잘 드러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레닌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하여튼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노동운동의 그 경험들과 거기서 나온 생각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집결할 수 있는 그 풍문을 신문에서 제작했던 거죠. 오늘 지금 뭐 인터넷이라고 볼 수도 있지. 굉장히 뉴미디어였으니까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볼셰비키가 그 당대에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하는 점을 예술인간적 시각에서 이렇게 획득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패배에 대해서만 한마디 하고 끝내고 싶은데요. 역사에서 모든 투쟁은 다 패배했습니다.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승리 뭡니까? 승리하고 그 승리가 연속해서 지속된다고 한다면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고 역사는 그냥 정지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모든 투쟁의 경우에는 어떤 순간에인가는 패배하고 소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만 패배하느냐, 아랍의 봄만 패배하느냐는 그건 아니거든요. 이 역사를 거슬러 내려갔을 때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승리를 물려주고 있는 어떠한 투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시 말해서 투쟁이라고 하는 건 그 패배의 반복 속에 어디가 있는 거죠. 패배는 하는데 패배는 그 다음 순간에는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패배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패배는 반복되는데 패배가 다르게 반복되는 게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 대체 승리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터인데 승리라고 하는 것은 투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낡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뺏어가지고 운전하고 오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승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완전한 실패에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누누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러시아 혁명 같은 게 그랬고요. 바로 그 우리가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 승리의 그 리자에는 벼화의 칼도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벼를 거두는 것, 실익을 챙기는 것, 알갱이를 거두는 것이 승리라고 부른다면 바로 반복되는 패배의 그 다름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는 계속해 가는데 그 다른 반복의 순간에 싸움이 다른 지형에서 벌어지게끔 만드는 힘이 투쟁의 힘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철학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제가 미네르바의 촛불이라는 책의 앞부분에 보면 약간 그런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 이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역사의 투쟁력이라고 봤을 때에 우리는 다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투쟁과 그 패배 속에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패배했고, 다음 투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패배가 가져온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917년 혁명이나 1870년 혁명이나 1848년 혁명이나 1789년 혁명이나 그것을 올라온 모든 혁명들은 그 패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되고 새로운 인간을 요구해 왔고 바로 거기에 부응한 존재만이 새롭게 투쟁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투쟁에 임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문제적이다. 라는 방식으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산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예술적으로 투쟁에 접근하는 시각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말로 좀 길어졌는데요. 매도를 짚고 싶습니다. 마무리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재밌어서 밤이라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질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겠지만 밤새자는 얘기니까 어쨌든 패널하고 플로어하고 같이 묶어서 플로어에서 반드시 던지고 싶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여기 소평 패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화장실을 갔다 와서 하면 안 될까요?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이 있을까요? 지금? 빨리 끝내.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기 화장실 다녀오시죠. 3층에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다 하실 수는 없어서요. 화장실 갈 수는 없고. 질문,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시면 패널 소평, 질문 주세요. 기자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책 안 읽고 온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요. 일단 책 안 읽었던 이제 오늘 들은 이제 시각으로만 좀 이제 하기 때문에 얕은 이제 말일 수도 있고 좀 이제 어디 꽂혀서 이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책을 아까 말씀드렸던 안 읽었는데 여기를 알게 된 이유는 이 예술의 인간은 탄생이라는 제목이랑 예술한 이제 여기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 상품으로서 이제 저를 키우는 그 자기 개발로서의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조경 잡지에서 이제 기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저를 노동상품으로 키우는 데에서 이제 예술 인간이라는 책을 이제 읽는 게 이제 과연 도움이 될까 이제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공간이나 장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와서 이제 들었던 이제 생각된 이제 일단 책을 꼭 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저희 공간 장소 쪽에 되게 이야기도 많은 것 같고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그 예술이라는 말이 그 자기 개발이 저 노동 상품으로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 자아에 대한 개발을 이제 조금 이제 포장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그런 다른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예술이란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갖다 붙이는 일반인들도 그런 행위들이 있지도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미치지 않는 게 좀 뭐 이상하다 말씀 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충분히 미쳐있다고 보고요. 지금 큰 현상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작년 세월호 사태랑 이제 올해 그 이것대사 시습으로 일단 그 이후의 사건들이 그걸 좀 대변해준다고 보고 별거 아닌 일에도 이제 되게 살인사건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서 충분히 저희들은 지금 이제 기재만 있다면은 어떤 나타날 현상들을 지금 내부에 이제 축적되는 상태들이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들었던 예술인간이라는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었던 생각과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드는데 그 부정적이었던 측면이 방금 이제 그 사람들이 미치는 그 행위들을 좀 포장하는 이제 단계로서 이제 예술인간을 그 사람들은 그 일배 등등 이런 좀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나쁜 용어로도 어떻게 하면은 그 정도로 안타까운 이제 이야기지만 그렇게 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여기 오기까지 되게 고민이 들었던 것이 이게 저를 상품으로서 이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에 대한 그런 욕구 때문에 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로서는 이제 제가 발전하지 못하더라도 저도 이제 글쓰기나 사진찍기나 이런 거에서 이제 뭐 SNS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소비를 시키고 그런 거를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예술인간이라는 이제 해서 나도 이렇게 조금 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다시 부정적인 질문 예술가랑 예술인간으로 이제 구분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술이라는 게 일상에서도 예술가들과 떨어져서도 분명 이제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면은 거기에다 예술이라는 말을 이제 부여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주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분야에서 이제 건축가 이전에도 건축이 있었고 저희 분야 조경가 이전에도 조경 행위들이 있었고 뭐 음악이나 무용 이전에도 이제 춤추는 행위나 노래하는 게 있었을 텐데 그 건축가, 뭐 조경가, 무용가, 뭐 음악가 이런 가라는 게 구분한 이후로부터 예술이 그 분야가 더해지면서 뭔가 이제 이거를 일상하고 좀 떨어뜨려가지고 일상에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위하고 더 좋아하는 걸 그 가라고 붙어있는 전문가들이 그걸 이제 평가하고 그 사람들의 행위를 이제 규정짓는 이런 게 많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 예술 인간의 탄생이라는 책 이제 용어가 이제 탄생하는 시점에 지금 요 아르코에서는 뭐 도시공원 예술로라는 사업도 이제 실제로 시행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 측면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가서 찾고 쉬고 뭐 이제 이용하는 이런 공간인데 그런 이용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원 예술부에서는 그런 이제 전국에 있는 공간이 천편일률적이라서 예술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예술품을 강조하면서 이제 최근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와 이 시민들하고 그 도시공원 예술로를 하는 그 주체들하고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해서 이제 가장 늦게 걸려서 작년 사업인데 올해 완공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산시와 일반인들은 공원을 원했는데 다시 본인들이 이용하고 쉬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원했는데 그 공원을 조성하는 이제 그 기획을 맡았던 이제 예술가들이랑 건축가 이분들은 아니 전국에는 천편일률 공원적이 많은데 왜 그런 게 당신들한테 필요하느냐 여기는 예술품 이걸 넣어야 되고 이걸 넣어서 예술품만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더 예술적이어야 된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싸움도 많았고 이제 계획도 많이 변경했다고 그래요. 죄송한데 질문을 정리를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맥락은 다르시는데. 네, 질문이 있으시죠. 아까 이제 또 미술가랑 예술가랑 이제 미술도 나오고 예술도 나오고 좀 혼용하신 것 같은데 이건 예술 인간하고 예술가랑 이제 구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미술이랑 예술하고 그 차이를 좀 어떤 시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저자분께만 간단히 질문 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이해하셨나요? 그냥? 이제 지금 마지막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네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가 질문은 맨 마지막 드렸는데요. 처음에 이 용어가 오용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임태훈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것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가 오용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엄밀히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도 그렇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악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우리가 이성적인 거에 대한 많은 비주류차로부터 비판이 나오는 거는 이성이라는 게 오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럼 감성이라는 것은 그런 위험성이 없냐면 안 그렇잖아요. 보통 감성적인 것의 오용의 사례로 파시즘을 주로 드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 이론들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자 기준으로 아까 타인지향적으로 사유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이 용어를 통해서 한 걸음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취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예술가하고 예술인간의 구분은 이제 이미 맨 처음 발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덧붙일 게 있다면은 이게 역사적 범주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범주로서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부심이나 혹은 반대로 수치심을 느껴야 될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예술가라고 하는 특정한 주체 형상이 만들어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비평가가 만들고 미학자가 만들고 혹은 국가기관이 만들고 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제도 속에서 안정되어 있는 집단적인 어떤 집단적 구체성으로, 집합으로,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법률상에서 혹은 규범상에서 혜택을 준다, 아니면 뭔가 벌칙을 가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식의 역사적인 경장 맥락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술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단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오늘날처럼 이제 다중 자신이 예술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경제인간적인 제약 혹은 경제인간적인 관계를 최소화시켜내거나 혹은 적어도 물리치면서 이 예술 주체성을 인류적인 차원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프로그램의 마지막 기회 할까요?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하시죠. 짧게 해주시면. 프로그램에 다시 기회는 안 오는 거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너무 흥미진진한데 시간이 길어져서 긴 질문들은 못 드리겠고 아주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워낙 강력하고 위력적인 질문 비판들이 많이 나와서 원래는 푸코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었는데, 오늘은 푸코와 네그리의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와 적통관계를 강조하면서 네그리를 통해서 푸코를 옹호하고 싶은데, 옹호하고 싶은 기본 입장이었는데, 시간상 그거는 그냥 생략하기라고요.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돋보이는 게 임태훈 선생님의, 저는 언제나 생생하고 위력적인 날카로운 리얼리즘에
현실주의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언제나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오늘 임태훈 선생님의 질문들에서 그런 서슬퍼런 그 현실주의 감각들이 많이 포착돼서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전통적으로 지금 포스트 좌파로 분류되는 이런 진영들, 뭐 네그리를 포스트 좌파로 포함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력적인 비판들이 주로 제기되는 진영이 바디우 지적 진영인 것으로 이해해도 크게 문제 없는데 지적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문제의식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비판들을 전개하셔서 혹시 이게 그런 단편적인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이론이나 체계 진영이 있으시다면 조금 그게 어떤 것인지 그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선생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를 마감을 하고 이후에 뭐 자리를 또 있다면 간단하게 한 질문 할게요. 선생님 그럼 답변을 먼저 김태형 선생님한테 질문이 들어갔으니까 답변을 듣고 일단 대충 듣죠. 작년 딱 이번 때 그 국상의 정치 이제 서평회 때 그대로 왔었어요.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뒤풀이에서 조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게 딱 꽂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속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그때부터 이제 이게 유럽의 젊은 디지털리스트를 공부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은 좀 나중에 좀 더 제가 글이나 뭐로 발표도 얘기할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변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발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필요한 어떤 도움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구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르게 사용한다거나 뭐 재발명 혹은 재발견의 방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혁명의 전략들 아니면 투쟁의 전략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론적 돌파라기보다는 이를테면은 디지털에 있어서는 코딩어를 배워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교환해낸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이 있겠죠. 저는 그걸 이제 이 가속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갈무리에서도 이제 추가해냈던 텔레코뮤니즘 선언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예술인간이라고 말을 할 때 여기에 뭔가 폭발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는 예술보다도 더 시급하게 우리가 당장의 전선에서 써먹을 수 있는 도구들은 아직 그런 도구들이 예술화되지 않았다, 작품화되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발명되지 않았다의 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서 사실 지적도 많이 안 들고 그러니까 잠재성을 얘기하면서 역사 투쟁을 해야 된다. 더 나은 실패가 또 다른 종류의 실패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역사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이 말 맞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누군가를 지금 휴먼 스케일에서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말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이 체취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뭔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건 저는 또 물리적인 어떤 그런 도구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급진성에서 비교해 본다면 예술이라는 말은 여전히 낡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오늘 제가 까치를 하면서 또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예. 선생님 꼭 질문, 마지막 질문을 받고요. 공식적인 자리는 파하고 비공식적으로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밤새서 얘기를 하는 걸로. 선생님 마지막 질문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이 시대에 조정환 선생님과 같은 분이 계시고 또 저분하고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에 있게 된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핵심은 예술인간의 탄생 그랬는데 예술인간 외에 정치인간, 무슨 뭐 경제인간, 욕망인간, 윤리인간, 종교인간 막 나눌 수 있겠으나 예술인간의 탄생이라는 것이 역사상 어떤 시점에서 시도되었던 일이 있었던가를 좀 그 책 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핵심은
핵심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신문이나 방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효과적인데도 그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단 말이에요. 또 있으면 너무 속임해서 안 되고. 결국은 예술 작품으로 예술 인간의 탄생도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럼 예술 인간의 탄생이라는 건 하나의 서적입니다. 그렇죠? 책이죠. 그런데 그 책에서 다시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이 사상을 대중화시키겠냐. 대중의 그 생각을, 마음을 결심하자면 두뇌는 비웃는다는 말도 있고, 또는 이성은 정령의 노예이다. 이런 말도 진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예술인간의 탄생이라는 책과 더불어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그 아름다운 영화, 예를 들어 지브로라든가 말 아톤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런 것은 누구와 함께 손잡고 가서 봐도 눈물이 그렁거리는 그런 감동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몇천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그것을요. 그리고 사람을 내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술은 정말. 그래서 우리를 진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몇 번이나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은 그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그런 하나의 훌륭한 예술 작품을,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어떤 인재를 끌어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와서 즐겁게 동창회에서 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손잡고 와서 누구나 다 보고 감동을 받고, 내가 저 영화를 한번 보면서 내가 정말 눈이 뜨였다. 정말 내가 새로운 눈을 떴다. 하는 그런 작품으로 역시 예술작품으로 인간을 탄생시키는 건 어떨까 하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이 절에서 예술이라는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이나 혹은 학교나 이런 데서 갖고 있고 또 표현해 오고 있는 그 통념하고는 다르게 예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임태훈 선생님 발표에서 나왔지만은 테크네 하고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상관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테크놀로지하고 예술이 상관이 있다는 말로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술이라는 말에서 한 글자를 빼보면 술자가 남는데, 호흡을 한다. 안전호흡을 한다고 하면 호흡술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테크놀로지, 호흡술. 이거는 예술이라고 보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만들었을 때 몸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또 다르게 만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만약에 습생술이 가르쳐준다면은 습생술도 저는 예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사귈 때 말고 연애술이라고 한다면 연애술도 예술이라고 보고 싶고요. 대장간에서 쟁기나 망치를 만드는데 이렇게 담금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건 아주 장인들의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는 기법도 당연히 예술에 들어갈 터이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컨대 세월호 문제라거나 촛불 문제라거나 아랍 이야기를 거기다 책에다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가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기술도 예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고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배치가 되어서 어떤 집합을 구성하고 어떤 헌법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예술적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예술과 무관한 어떤 것이 과연 있겠는가? 하고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어요. 예술이라는 게 어떤 협소한 특수 영역을 지칭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광대한 문제를 우리는 다루는 거고, 생태를 갖고 나가는 기술도 당연히 예술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예술이라는 문제의 그 좀 의미 확장, 좀 뻥튀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 예술에서 그 인기 있는 거, 지금 좀 이제 영화를 말씀하시는 건데, 인기 있는 영화들은 분명히 많은 예술적인 그 부분들을 요소로 삼으면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항시 거기에 어떤 커트라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제약이 주어지면서 배제되는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예컨대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 같은 질문들은 영화 같은 데서는 잘 등장 안 하잖아요. 완벽하게 등장, 그건 아닌데 잘 등장하지 않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뭐 베스트셀러 이런 데서는 그런 거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예술적 가능성들을 억제하는 어떤 통치술도 또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예술은 그런 것도 우리는 그러면 그 술책이니까 하나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걸 금지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술적인 것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의 공간으로 되어지는 거고, 바로 그만큼 긴장이 감도는 그런 영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예술이라는 문제를 그냥 범상하게 그냥 예술 이렇게 해놓고 끝내는 문제도 아니고, 또 예술인간이란 말 던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새롭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해 나갈 그런 하나의 지평을 이렇게 던진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손을 끝내고 드시는데. 예? 손을 드셨다고요? 네. 누가 드셨어요? 들지 마세요. 누가 드셨어요? 손 드셨어요? 그러면 좀 이따 어떻습니까? 끝내고 따로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더 이상 이따가 하시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하고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자리였고요. 이게 뭐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닐 거 분명합니다. 이후에도 더 많은 풍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벽을 높이면 다리가 된다처럼 네. 이 자리를 상징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네. 무슨 표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예. 더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예술이 되겠는데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예술인간의 탄생은 이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다. 라는 걸로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렇게 지금 플로우에서 여러 같은 질문들이 쏟아지는 이유도 다 그 안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이렇게 해주신 뭐 조정환 선생님하고 다지원, 그 다음에 강민수 판사, 이건 뭐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야, 아니 건배사처럼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뭐 하나 적어보시죠. 뭐라고 할까요? 높은 아이들을 제가 구하고 있는데. 예. 그 늦게까지 앉아 계신 플로어에 참 쌀쌀한데 고생하셨고요. 패널, 서평 패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호는 나중에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힘찬 박수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거 있으시면